한국 무기는 싼 맛에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세계 강대국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 무기 전문가의 입을 다물게 만든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한국 방문 후 귀국길 비행기에서 내린 충격적인 한마디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당신이 아는 무기 개념을 단번에 뒤엎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단 한 번의 여행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스 존스고 20년 동안 런던에서 나토의 무기 전문가로 일해왔어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탱크, 비행기, 미사일 시스템을 연구했죠. 저는 무기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유럽 무기가 세계에서 단연코 최고예요라고 저는 누구에게나 말했어요. 그것을 증명할 차트와 그래프도 있었죠. 한국 무기가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어요. 아마 그냥 싼 복제품일 거예요 라고 어느 날 아침 동료에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한국의 K2 탱크를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구입하고 있었죠. 이들은 저렴한 옵션이 필요한 가난한 국가들이 아니었어요. 원하는 무기를 살 수 있는 부유한 국가들이었죠. 또 다른 국가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뉴스를 보며 어느 날 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던 기억이 나요. 제 옆에 커피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냥 더 저렴해서일까요?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인 일을 했어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죠. 직접 이 무기들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무기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오랫동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지쳤지만 흥분했어요. 공항은 거대하고 깨끗했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미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첫 번째 미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있었어요. 저는 기술 사양과 성능 통계로 가득 찬 지루한 프레젠테이션을 예상했어요. 아시다시피 얼마나 멀리 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종류의 정보는 이전에 수천 번 봤었죠. 대신 젊은 엔지니어가 제 앞에 서서 놀랄만한 말을 했어요. 이 자주포는 저희의 17번째 버전이에요. 그는 거대한 포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의 불꽃이 있었어요. 18번째 버전부터는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어요. 저는 거의 제 노트북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성공만을 보여주죠. 그들은 실수를 숨기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했던 척해요. 하지만 여기 이 한국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충분히 좋지 않았던 이전 16개의 버전에 대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미친 듯이 필기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실패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 초기 버전들에 대해 더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것들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제가 그들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 기쁜 것 같았어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어요. 각각의 실패는 저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3번 버전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했어요. 8번 버전은 발사할 때 너무 많이 진동했고요. 12번 버전은 현장에서 군인들이 수리하기에 너무 복잡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드물고 귀중한 무언가를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직함이었죠. 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완벽한 최종 제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의 복잡하고 어려웠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첫 번째 미팅을 마쳤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무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택시에 오르며 혼자 말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제 창문 밖으로 지나갔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제 첫날일 뿐이었어요. 제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또는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완전히 바꿀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일찍 일어났어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막 비치기 시작하면서 바닥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저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이 한국의 무기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특별한 방위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세미나실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군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뒤쪽에 빈자리를 찾아 앉았고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분명 예상하지 못했어요. 은색 머리에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는 남자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방은 즉시 조용해졌어요. 이 사람은 이성훈 박사였는데 예전에 군인이었다가 지금은 국방기술연구소에 조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차분한 존재감에는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 박사님이 방 전체를 채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우리 무기고에 있던 수류탄들은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건 발표를 시작하는 특이한 방법이었어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수류탄이 작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 무기들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방은 너무 조용해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었어요. 아무도 기침하거나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이 박사님의 말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절박함에서 태어난 무기들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무기를 만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의 말을 적으면서 페이지 위로 펜을 빠르게 움직였어요. 유럽 전역에서 20년 동안 무기 발표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는 기술적인 사양, 비용 분석, 성능 지표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는 결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기술 뒤에 있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박사님은 계속 말하면서 초기 한국 무기 프로토타입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보던 것들에 비해 단순해 보였어요. 일부는 심지어 조금 투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가 각각을 설명하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무기들은 전투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무실에서 설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과 위험 사이에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무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손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무기를 단지 기계로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의지의 표현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 저는 이 박사님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나토에서 온 알렉스 존스예요. 저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무기를 평가해왔지만 그것들 뒤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만 봤어요. 이 박사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악수는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강했어요. 한국에서는 무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 기억이 우리를 더 좋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도록 이끌어요.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요.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방금 배운 학생처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자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물었어요.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박사님의 눈은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팔아준 나라들도 우리가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저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손짓했고 우리는 함께 출구를 향해 움직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들려고 했던 탱크는 계속 고장났어요. 그는 계속했어요. 우리가 설계한 첫 전투기는 폭우 속에서 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시도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개선했어요.
밖에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구름을 향해 뻗어있는 고층 빌딩들, 온갖 방향으로 서두르는 사람들의 무리, 강처럼 흐르는 자동차와 버스들. 이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가 한때는 절망적으로 가난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당신 주변을 보세요. 이 박사님이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력하게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은 단지 금속과 폭발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미래 세대들이 우리가 한때 느꼈던 것처럼 취약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이에요. 저는 이 박사님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울려 퍼졌어요. 보호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무기를 만들 자격이 없어요. 저는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 대신 저는 마음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그 둘이 결국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창문을 두드리는 비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하늘은 회색이었고 물이 작은 강처럼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야외 방문하기에 완벽한 날은 아니었지만 제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저는 한국 무기들이 시험되는 창원의 시험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비 때문에 취소할지도 몰라요 라고 제가 우산을 집으면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전기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제 걱정에 그저 미소 지었어요. 시험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가 젖은 거리를 운전하면서 설명했어요. 비에도 눈에도 그 어떤 것에도 멈추지 않아요. 2시간 운전 후 우리는 한화 디펜스 시험 시설에 도착했어요. 저는 텅 빈 들판과 닫힌 건물들을 볼 것이라 예상했어요. 대신 저는 그곳이 활동으로 붐비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든 것을 적시는 봄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기계들이 진흙투성이 트랙을 가로질러 포효하고 있었어요. 습도가 높았고 제가 차에서 내릴 때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둘러 저를 맞이하러 왔어요. 존스 씨? 저는 박진우입니다. 저희 시험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는 저에게 우비를 건네주고 전망대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서 저는 거대한 K2 탱크와 K9 자주포가 4km 트랙을 돌며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엔진은 웅덩이를 튀며 지나가고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포효했어요. 왜 이런 날씨에 시험하시는 거죠? 저는 기계 소리 위로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요. 박진우 씨는 안경에서 빗방울을 닦아내고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한나라에서 사계절을 강하게 경험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봄에는 황사폭풍, 여름에는 장맛비, 늦여름에는 찌는 더위, 겨울에는 얼어붙는 추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시험장으로 사용해요. 그래야만 실제 전투에서 진정으로 작동하는 장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탱크가 깊은 웅덩이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물을 튀기는 것을 지켜봤어요. 유럽에서는 우리가 이런 날에는 절대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거나 통제된 온도의 실내 시설을 사용할 거예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덥고 추운 조건에서 시험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신중하게 통제되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저희도 그 시설들을 방문했어요. 인상적이지만 그는 잠시 멈추고 진흙투성이 시험장을 바라봤어요. 전쟁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진흙과 비와 눈과 더위 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시험해요. 저는 제 노트북에 한 가지 강력한 생각을 적었어요. 기후가 무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생님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차량들을 지켜본 후 박 씨는 제가 더 가까이 보고 싶은지 물었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저를 플랫폼에서 트랙 쪽으로 안내했어요. 한번 타보실래요? 그가 마치 커피 한 잔을 권하듯 가볍게 물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게 허용되나요? 물론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진정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알기도 전에 저는 거대한 K9 자주포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내부는 놀랍게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매우 첨단으로 보이는 화면과 조작 장치가 있었어요. 김하늘이라는 엔지니어가 운전할 예정이었어요. 그는 운전석에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꽉 잡으세요. 그가 조언했어요. 엔진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갑자기 우리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대한 차량이 진흙을 헤치고 거친 지형을 넘어갔어요. 모든 충격이 제 몸에 진동을 보냈어요. 소음은 믿을 수 없었어요.
소음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김하늘 씨는 완벽하게 차분했어요. 그는 조작 장치를 조절하고 수치를 확인하고 심지어 옆에 있는 태블릿에 메모까지 했어요. 이 모든 소음과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집중할 수 있나요? 저는 엔진 소리 위로 소리쳤어요. 이것이 이 기계들을 작동시키는 현실이에요. 그는 앞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숫자만으로 무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몸으로 경험하는 데이터, 손끝의 진동, 소음의 강도, 이것이 현장 신뢰성의 기초예요. 우리가 특히 거친 구간의 트랙을 튕기며 지나갈 때 저는 손잡이를 잡고 몸을 안정시켰어요. 김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였어요. 유럽에서는 제가 말했어요. 시험을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AI 예측에 크게 의존해요. 김 씨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컴퓨터는 필수적인 도구예요. 우리도 그것들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것들은 군인이 이 기계를 10시간 내내 작동시킨 후 어떻게 느낄지 알려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당신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작 장치가 직관적인지 알려주지 못해요. 우리는 순환로를 완료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내릴 때 다리는 떨리고 귀는 여전히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은 다른 종류의 지식, 직접적인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박진우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실패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나요? 시험 중에 무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시험 중에 실패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들은 무기가 전장에 도달하기 전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여줘요. 정직하게 드러난 실패의 흔적은 강력한 신뢰가 돼요. 비를 뚫고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 문구를 제 노트북에 적고 2번 밑줄을 그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저는 무기를 만드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았어요. 실제 세계의 혹독한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니 마침내 햇살이 되돌아왔어요. 저는 마지막 방문일을 준비하면서 황금빛 햇살이 제 호텔 방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오늘 저는 ADD 국방과학연구소에 갈 예정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가장 첨단 무기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매끈한 검은색 차가 호텔에서 저를 픽업했어요. 운전기사는 많이 말하지 않았고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할 조용한 시간이 생겨 감사했어요. 이미 한국 방문으로 제 많은 믿음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ADD 시설은 보안이 철저한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러 검문소를 통과한 후 최민수라는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아마 30대로 밝은 눈과 열정적인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존스 씨를 위해 특별한 투어를 준비했어요. 그가 저를 복도로 안내하면서 말했어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우리의 최신 기술만 보지만 당신은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는 학습센터라고 표시된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저는 어떤 종류의 교실을 예상했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것에 놀랐어요. 방은 유리 진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이 성과를 전시하는 것과 달리 이 진열장들은 실패작들을 담고 있었어요. 네, 실패작들이요. 오작동한 추적 장치들, 작동을 멈춘 탄약 모듈들, 내구성 부족으로 고장난 변속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실패 전시회라고 부르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최 씨는 목소리에 자부심의 기색을 띠며 말했어요. 저는 진열장에서 진열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놀랐어요. 각 실패한 부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후 버전에서 어떻게 수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숨기거나 미화되지 않았어요. 한 벽에는 간단한 액자에 손으로 쓴 메모가 걸려 있었어요. 3차 현장 시험. 변속기 내구성 부족 27km 후 성능 저하. 베어링 재질 교체. 메모에는 개발자의 이름과 날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그것을 계속 읽었어요. 왜 이런 실패작들을 전시해두나요? 저는 최 씨에게 물었어요. 유럽에서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숨길 거예요. 최 씨는 제 질문에 진정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숨기다니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에요. 각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숨긴다면 다음 세대의 엔지니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파도처럼 이해가 밀려왔어요. 실패를 숨기거나 삭제하지 않아요. 대신 실패를 다음 디자인의 기초로 사용하시는군요.
정확해요. 최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잘 문서화된 실패들로 포장되어 있다. 우리는 실패 전시회에서 1시간을 더 보냈어요. 저는 수페이지의 메모를 작성했고 가끔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기도 했어요. 물론 허가를 받은 후에요. 실패를 정리하고 저장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이 문화는 제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혁명적이었어요. 박물관 방문 후 최 씨는 저를 국방부의 방위산업협력국의 박준혁 씨를 만나러 데려갔어요. 박 씨의 사무실은 단순하지만 우아했고 한쪽 벽에는 다른 위치를 표시하는 작은 핀이 박힌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소개와 차를 마신 후 박 씨는 우리 회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존스 씨,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지 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나고 싶었어요. 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지를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듣고 싶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한국 무기는 싸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박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무기와 함께 우리는 교관, 유지보수 부품, 훈련 커리큘럼을 수출해요. 그는 일어서서 세계 지도로 걸어가 다양한 핀을 가리켰어요. 폴란드에는 한국 교관 20명이 그들의 군대에게 K-탱크를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현지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돕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호주에서는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럼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계신 거네요? 정확해요.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팔고 사라져요. 우리는 남아서 도와요. 우리 고객들은 단지 한국 무기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 서 있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얻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호텔 방에 앉아 있었어요. 도시는 밤에 아름다웠고 수천 개의 불빛이 어두운 하늘 속에서 반짝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 보고서의 제목을 응시했어요. 한국 방위 기술 장점의 기술적 분석.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옳지 않게 느껴졌어요. 제가 본 모든 것과 배운 것들 후에 기술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요점을 완전히 놓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목을 삭제하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실패를 통해 신뢰를 설계한 나라. 네, 그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발견한 진정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적 자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해서 다음 세대가 반복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들은 현장 경험과 실제 세계 시험을 중요시했고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신뢰를 구축했어요. 무기를 수출한 후에도 그들은 훈련과 유지보수를 통해 고객과 함께 남아 진정한 전우가 되었어요. 이것들이 세계의 강대국들조차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였고 이것들이 제 20년의 전문성을 완전히 흔든 진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첨단 기술을 찾으러 왔지만 무기를 진정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저는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때로는 가장 강한 무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방향을 바꾸면서 저는 무기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